이스라엘. 우리가 뉴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이름이죠. 그런데 그 복잡한 역사를 제대로 알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5분 안에 이 수천 년의 역사를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념, 권력, 생존. 정말 이 세 단어가 이스라엘이라는 땅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말처럼 여긴 그냥 땅이 아니었던 거죠. 말 그대로 수천 년 동안 끊임없는 갈등이 벌어진 거대한 무대,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스라엘의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저 고대 왕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모든 것에 기반이 다져진 시간이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뭔가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 세우고, 부서지고, 쫓겨나고, 건설, 파괴, 추방. 이 끊임없는 순환 속에서 반드시 돌아가겠다는 열망이 생겨난 거죠. 이게 바로 유대민족의 정체성에 정말 깊숙이 새겨지게 됩니다. 특히 서기 70년, 로마가 두 번째 성전을 파괴하면서 시작된 이 대규모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사건이 그 정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수천 년 동안이나 흩어져 살던 사람들의 그 염원이 어떻게 하나의 정치적인 운동으로 뭉칠 수 있었을까요? 시간은 훌쩍 흘러서 이제 19세기로 넘어옵니다. 바로 여기서 시오니즘이라는 새로운 꿈이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이 시오니즘이라는 게 그냥 옛날 고향 그립다 이런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에 퍼져 있던 끔찍하고 끊임없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응답이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염원을 넘어서 우리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자 하는 아주 현실적인 정치운동이었던 겁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였어요. 나는 바젤에서 유대 국가를 세웠다. 와, 이 말을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저게 무슨 허황된 소리야 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테오도르 헤르칠의 이 말은 거의 예언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50년 뒤에 이 비전이 정말 현실이 되거든요. 자, 이제 20세기로 들어섭니다. 이때부터 역사의 톱니바퀴가 정말 무섭게 돌아가기 시작해요. 세계 대전이 터지고 영국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 벌어지죠. 이 모든 게 맞물려서 결국 이스라엘 건국이라는 하나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속도입니다. 사건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전개돼요. 보세요. 1차 대전 끝나고 영국이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곧바로 홀로코스트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이러니까 유대 국가를 세우는 게 더는 미룰 수 없는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건 곧바로 유엔의 분할안으로 또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으로 정말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하나의 전쟁인데 이걸 기억하는 방식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건 독립전쟁이에요. 주변 아랍 국가들의 침공에 맞서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싸움이었죠. 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알나크바, 우리말로 하면 대재앙으로 기억됩니다. 하루아킴에 집과 땅, 자신들의 사회 전체를 잃어버린 날이니까요. 이 두 개의 너무나 다른 기억, 이게 바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이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을 단 하나의 숫자로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로 75만. 1948년 전쟁 때 자신의 집을 떠나거나 혹은 쫓겨나야만 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죠. 수십 년, 세대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거대한 난민 문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는 세워졌지만 안타깝게도 분쟁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수십 년은요, 정말 전쟁으로 국경선을 피로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떻게든 평화를 만들어보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계속해서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967년, 정말 믿기지 않게도 단 6일 만에 중동의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차지한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군사적, 안보적 승리였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건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통치해야 하는 점령이라는 또 다른 현실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서로를 적으로만 여기던 관계에 1993년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오슬로 협정이에요. 이 협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딱 하나, 상호 인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를 인정하고 PLO는 이스라엘의 존재 권리를 인정한 거예요. 와, 드디어 정말 드디어 평화를 향한 문이 열리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바로 이 장면, 이 악수하는 모습,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전 세계가 정말 숨을 죽이고 지켜봤던 순간입니다. 어제 적이었던 두 지도자가 손을 맞잡고 평화를 약속하는 이 모습은 그 자체로 엄청난 희망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희망이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 것이었는지를요. 평화에 대한 희망은 안타깝게도 길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됐죠. 그래서 21세기 이스라엘은요, 아주 독특한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한쪽은 눈부신 혁신, 다른 한쪽은 끊이지 않는 긴장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이 처한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한쪽으로는 전 세계 IT 기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국가인데, 다른 한쪽으로는 여전히 적대적인 세력에 둘러싸인 포위된 국가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면서도 동시에 과거의 그림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평화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걸까요? 그의 핵심 쟁점들을 좀 짚어보죠. 첫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가 자기네 수도라고 주장하는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 둘째, 국제법적으로 논란이 많은 서한 지구내 이스라엘 정착촌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 셋째,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는 봉쇄되어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각하죠.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이란과의 대리전쟁, 이 지역 전체의 긴장감, 이 모든 게 정말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해결이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정말 수천 년에 걸친 생존과 갈등의 역사를 숨가쁘게 따라와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네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온 이 땅에서 평화라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또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나긴 과거로부터 대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솔직히 그 답은 아직 누구도 명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